안녕하세요. 오늘 제 강의는 어, 이 모리스 블랑쇼나 발터 베냐민,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이고 독일의 문학 비평가인 블랑쇼 그리고 베냐민, 어, 그 마니아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사유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언어란 측면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블랑쇼나 베냐민 같은 경우는 문학 비평가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프랑스의 어떤 현대 철학이라든가 또 베냐민 같은 경우는 독일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현대 철학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문학 비평가인데 이제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랬을까? 이 언어와 관련이 돼요. 음. 이 본질적인 언어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시라는 것에 관련돼요. 시. 뭐 이렇게 글로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시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막 소설 같은 경우는 장편 소설 몇 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몇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시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반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되게 짧아요. 하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라고 얘기를 하고 시의 기원, 근원, 어, 그리고 본질적인 언어를 얘기할 때는 항상 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모리스 블랑쇼와 발터 베냐민이 또 역시 항상 그것을 향해 있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게 바로 또 문학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괄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리스 블랑쇼 같은 경우는 이제 1907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사망했어요. 거의 2000년대를 오롯이 다 이렇게 살다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죠. 음.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여기 모호환자, 토마, 아미나다브, 저 높은 곳에 뭐 죽음의 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품에 속하거든요. 창작품이 이 1940년대에 많이 있고 그 비평서들이 이제는 그 이후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평서들이 나중에 쓰여진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평서들 안에는 여러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 기사들은 이 41년 이전에 쓰여진 것들도 많거든요. 이 비평서들은 그러한 기사들을 다 이렇게 블랑쇼 스스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책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아두고 이 책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아두고 그래서 1980년에 쓰여졌다고 해서 1969년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이 당시에 쓴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1940년대부터 쭉 어떤 책들이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유들이 있고 뭐 이래요. 모리스 블랑쇼의 대표적인 이 중에서 책을 본다면 이 모환자 토마나 아미나다브 같은 어떤 창작품보다는 사실상 이 문학의 공간이라든가 도래해야 할 책, 이게 제일 먼저 번역이 되었었거든요. 도래해야 할 책이라든가 이제는 연구자들에게는 무한한 대화와 카우스의 글쓰기, 뭐 카프카까지 뭐 이런 글들이 아주 잘 알려진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는 그 나이가 들었을 때의 블랑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둔자라고 하죠. 블랑쇼는 거의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거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택에서 계속 글, 글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어, 그 출판될 때 블랑쇼가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그리고 또 블랑쇼를 좋아하는 당대의 어떤 학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경우는 데리다는 뭐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데리다 같은 경우는 강연도 되게 많이 하고 외적으로 되게 많이 노출이 되었어요. 미국으로도 가서 강연도 하고.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블랑쇼는 뭐 은둔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블랑쇼는 1907년생이죠. 베냐민은 그보다 좀 10여 년, 15년 뭐 이렇게 앞서 있어요. 더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훨씬 일찍 타계했죠. 1940년에 자살을 하면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빨랐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시기도 훨씬 빨랐죠. 41년, 뭐 30몇 년대도, 30년대에도 기사들을 많이 쓰긴 했지만, 16년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이 책이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란 책이 뭐 아케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그 역사 철학에 대하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책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인데 이러한 책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베냐민의 사유의 어떤 토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주 일찍 자기의 생각의 토대를 확고하게 이렇게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마치 뭐 물리학자가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그거가 실제로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아마 그 가장 관심이 있을 책은 아마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 여전히 관심 있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요. 대중문화를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요새 이제는 인공지능, 뭐 챗봇이 이제는 나왔는데 그런 챗봇 시대의 어떤 문화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역사 철학에 대하여는 죽은 해와 이제는 사망한 해와 이제 거의 같이 나왔죠. 역사 철학에 대하여는 이 책이 거의 뭐 10년 이상을 계속 쓴 책이지만 미완성되었어요. 이 책을 거의 다 써갈 때쯤에 이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작품들이 베냐민의 주요 작품들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이제 서점에서건 어디에선건 이제 한 번씩은 봤을 만한 책이에요. 그리고 블랑쇼나 베냐민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글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글이냐면 이제 독자야, 무명의 독자. 뭐 그중에 뭐 유명한 인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거의 그 독후감을 쓰듯이 어떤 그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각자 그거를 자세하게 어떤 독서록을 쓰듯이 한 그런 블로그의 글들이 되게 많고 그 글들의 질이 아주 높아요.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깊이 사색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우리 한국 독자들이니까 볼 때도 이래서 그 프랑스나 독일의 인문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저희가 이제는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그 베냐민과 블랑쇼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뭐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도 없어요. 뭐 유일한 언급이라면 이제는 블랑쇼가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베냐민을 통해서 한 적이 있죠. 뭐 그것 빼고는 없어요. 하지만 둘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사유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사유에 있어서 뭐 언어, 뭐 유대 메시아니즘, 프루스트나 �힐덜린, 말라르메, 카프카 뭐 이런 작가들에 대한 집요한 관심, 뭐 이런 공통된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대전이라는 이 사건을 공유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각자 아주 독자적인 글쓰기를 이렇게 행했어요. 각자 너무나 독자적인 글쓰기를 행했거든요. 그 당시 어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글쎄 어떤 뭐라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적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떤 세계사적인 운명 뭐 이런 측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의 어떤 삶과 글들에 나타나는 이제 공통 분모를 우선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언어에 대해서, 본질적 언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공통점, 이제 홀로코스트의 경험, 이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죠. 이 경험을 이제 공유했고,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거의 어떤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글쓰기를 행했다는 점. 예. 블랑쇼 같은 경우는 그 블랑쇼가 극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이제 극우파 신문과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고를 했다는 거는 극우파의 잡지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잡지들은 성격들이 있어서 이러한 성격의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는 거는 그 잡지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생각들에 동조를 한다는 의미도 이제 있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블랑쇼 연구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측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2차 대전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는 좌파로 정치적인 전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차 대전이 이제는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그의 글을 이제는 그 이후의 글들을 어떤 참회, 속죄의 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망각에 의해서 망각을 기억하는 행위,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 꼭 이게 이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간,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외된, 뭐 사실 뭐 아프리카의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가 식민화될 때 뭐 희생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뭐 순교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죽어간 어떤 일반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외된 것, 부재 중인 것,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 이런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94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된 창작과 비평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는 좌파로 이제는 전향한 이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의 글쓰기에는 거의 뭐 극우적인 색채를 띤 글은 거의 없어요. 초기의 글을 보면 극우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독교 신비주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생각이 조금 담겨 있는 뭐 그런 글들이나 문학에 대한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베냐민 같은 경우는 뭐
이 홀로코스트하고 완전히 직결되죠. 일단 동생이 수용소에서 죽었고, 그리고 베냐민 자신도 이제는 그 수용소에 갇혔었어요. 느베르 수용소에. 아마도 이제는 동생처럼 죽었을 뻔한 거죠. 근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는 많이 도와줘갖고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어, 막 이 파리로 그 나치가 입성을 하고 있는데 베냐민은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 뭐 다른 이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제목이라 그렇지만 파사주 프로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책을 쓰는 거를 멈추질 않고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계속 그거를 집필을 하느라고 늦게 그 피신을 했어요. 음. 친구들이 권할 때 빨리 미국 그행 티켓을 들고 빨리 그 갔으면 그 한나 아렌트처럼 살았겠죠. 어, 그래서 뭐 그 사상가로서 철학가로서 문학 비평가로서 커다란 그런 빛을 그 그리고 뭐 아케이드 프로젝트도 완성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책에 몰두하느라고 늦게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는 나치가 바로 눈앞에 오니까 그때서야 막 가다가 스페인 국경에서 이제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는 그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통과하지 못한 날 그 앞에 국경 앞에 있는 여관에서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홀로코스트의 어떤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날 이 베냐민 자살에 놀래 갖고 스페인에서 국경문을 열어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어, 그러니까는 그 한나 아렌트가 이 한나 아렌트가 또 대단한 철학자죠. 현대 여류 철학자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오로지 이날만 재앙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냐민이 자살한 날. 응? 뭐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코스트와 아주 직결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블랑쇼도 이제 친구 레비나스의 가족들을 뭐 그 나치를 피해서 숨겨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래요. 그다음에 또 둘의 공통점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 본다면 서로 어, 블랑쇼 같은 경우는 독일 문학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베냐민 같은 경우는 프랑스 문학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음. 서로 각자의 어떤 상대의 문학이나 사상가들에 심취했어요. 음. 특히 힐덜린, 릴케, 카프카, 뭐 사상가로는 헤겔, 니체에 대해서 꾸준히 읽고 꾸준히 글을 썼어요. 음. 뭐 50년대에 막 열심히 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런 작가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독일 문학에서는 힐들린하고 카프카 그리고 한 사람 더 넣는다면 니체 어떤 사람은 해겔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니체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음. 그리고 이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드 카프카. 카프카에서 카프카까지. 카프카에서 카프카로. 뭐야? 카프카에서 시작해서 카프카로 끝난다. 블랑쇼가 직접 자기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계속 카프카에 대한 글을 꾸준히 쓴 거예요. 그거를 직접 모아서 정렬을 해서 제목을 카프카에서 카프카로라는 제목을 이게 완전히 후반기에 나온 책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블랑쇼에게 중요했으면 이런 책을 썼을까? 이런 책을 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블랑쇼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작가는 이렇게 독일 문학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특히 카프카예요. 그 다음 베냐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제는 후반기의 책들에 관심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가장 유명한 뭐 기술 시대의 그 복제, 예술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이 책하고 아케이드 프로젝트 역사 철학에 대하여지만 베냐민 연구자들은 이 앞의 책들이 엄청나게 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앞의 책들이 토대를 이루어서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당시에 이 토대를 이룰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들레르나 프루스트의 작품들. 여기에 막 재밌게 읽다가 이거에 빠져갖고 막 번역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은 특히 루이 아라공이 파리의 농부에서 영감을 얻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기도 해요. 물론 자기가 어떤 책을 써야겠다고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확신을 얻고 뭐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프랑스 초현실주의에도 열광을 했어요. 근데 보들레르와 프루스트의 작품 못지않게 또 베냐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베냐민을 닮은 사람, 베냐민이 가장 공감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카프카예요. 그래서 또 두 사람이 함께 공통된 지점을 작가를 만난다면 바로 카프카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블랑쇼와 베냐민 모두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카프카의 작품이다. 블랑쇼는 독일에서도 카프카 문학의 비평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독일의 카프카 연구자들도 블랑쇼의 책을 읽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거나 아마 독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카프카에 대한 글들은. 뭐 블랑쇼의 책은 독일어로 다 번역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블랑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카프카는 독일에서 많이 연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 블랑쇼 없이는 카프카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고 해요. 왜 카프카 작품은 읽어도 잘 이게 무슨 사실 처음 읽는 사람은 속된 말로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꿈속을 왔다 갔다 하는 꿈에서 뭐가 막 변형되는 듯한 뭐 이렇잖아. 잡히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블랑쇼 없이는 카프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서는. 그만큼 어떤 카프카 문학의 대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카프카가 이제 그 문학에 전념을 하는데 블랑쇼가 그래서 블랑쇼 문학 자체의 핵심이 또 카프카 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베냐민 역시 이제 그 카프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데 특히 베냐민은 이제는 뭐 유물론과 이제 유대 신학이 결합됐다고 얘기하는데 유대 신학을 얘기할 때는 숄렘이라는 친구, 게르솜 숄렘이라는 친구가 있지만 유대 철학자가 있지만 이제는 그 카프카라는 작가가 이 베냐민의 사유의 내부에 항상 이렇게 내재돼 있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카프카라는 작가가 두 사람에게서는 공통된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근본적인 사유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역사에 대한 시각. 우리 맨 처음에 뭐 봤죠? 홀로코스트의 경험과 글쓰기의 관계. 그 다음에 각자의 상대의 문학이나 사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카프카에 대한 공통된 관심 얘기했어요. 그 다음으로 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이에요. 역사에 대한 관점. 사실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만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역사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언어라는 것하고 결국은 관련이 되는데 어, 우리가 역사하면 어떻게죠? 천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1100년대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지금 2024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를 이야기해요. 음, 여기에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잠깐만. 이 그림은 15세기 그 르네상스 독일 화가인데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인 크라나의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는 블랑쇼에게 있어서 역사란 무엇이고 글쓰기란 무엇이고 이런 생각을 좀 여기 비연전의 책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제 불붙는 떨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붙는 떨기를 보니까 불붙는 떨기가 있었다. 죄송해요. 산에 올라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봤더니 붉은 떨기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모세의 십계명, 십계명의 유래가 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뭐 탈무드건 계속해서 이제 어떤 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책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불붙는 떨기를 그려놓거나 하나님을 그려놓거나 뭐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를 그려놓거나 이랬어요. 근데 이 그림 크라나의 그림은 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책의 역사, 글의 역사의 시작 같은 그런 거를 알려주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이라는 거는 무한이겠죠. 이 모세가 듣고 내려온 건 유한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무한한 글, 무한한 언어, 비현전으로서의 책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아주 일편적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블랑쇼 같은 경우는 검은 글쓰기와 흰 글쓰기라는 표현도 해요. 그래갖고 흰 글쓰기, 이 검은 글쓰기가 아닌 흰 글쓰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흰 글쓰기가 무한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검은 글쓰기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예술과 문화, 계속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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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다 사라진 자리에 흰 글쓰기, 비현전으로서의 책, 그리고 그것은 다른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시간성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거죠. 글쓰기의 움직임은 거기까지 감으로 해서 무언가 어떤 블랑쇼의 표현을 빌리면 바깥, 중성 뭐 이런 것과 맞닿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질적인 언어의 체험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경험, 체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그 어떤 논리, 사변적 논리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유명하죠. 뭐죠? 이 클레의 그림이잖아요. 클레의 그림. 파울 클레이 앙겔로스 노부스라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 베냐민이 이 그림을 샀다고 해요. 이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버전이. 이 그림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걸 나중에 이제 망명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림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이 그 똑같은 잡지 출간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음. 이 베냐민이 이 클레이 그림, 이 그에 얼마나 그 관심을, 이 앙겔로스 노부스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를 이 가까운 친구인 숄렘은 알고 있었죠. 그래갖고 베냐민 생일에 뭐 시까지 썼다고 해요. 그 시가 뭐냐면 내 날개는 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기꺼이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머문다 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기에. 뭐 이런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어떤 진보의 신앙에 대한 비판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천사는 이제 미래를 등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자 한다고 해요. 근데 진보라는 그 거센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천사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상황인 거죠. 어. 그래서 그 바람에 떠밀리면서도 시선을 이제 과거를 향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 두고 있다는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억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뭐 과거에 뭐 몇 년도에 뭐를 했고 뭐 그런 기억이 아닌 어떤 그 무의지적인 프루스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무의지적인 기억, 깨어남, 각성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각성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서사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을 딱딱딱딱 지닌 그런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역사를 불연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순간의 깨어남이라는 거는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그 행위가 일종의 깨어남 같은 걸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블랑쇼를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베냐민 같은 경우도 이런 깨어남이 뭘 통해서 가능했냐 한다면 이제 언어 체험이 일종의 언어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 언어 탐구와 훼덜린 읽기라고 써놨는데 블랑쇼도 얘기했지만 꾸준히 훼덜린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질적인 언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탐구했고 베냐민 역시 맨 처음에 초기에 이 책이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했잖아.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이 책과 관련된 작가가 가장 깊이 관련된 작가가 홀덜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언어관의 이제 베냐민 언어관의 토대를 이루는데 바로 시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화된 것. 이 시화된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아니면 쉽게 얘기를 하기에는 모든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험, 체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그 어떤 경험을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리, 공간, 뭐 블랑쇼 같은 경우 문학의 공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중성이나 바깥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공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디움이라는 중매, 중개 블랑쇼도 끊임없이 이 훼덜린을 어떤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시의 중개자라는 의미에서 쓰거든요. 그 중개의 영역 신과 베냐민 같은 경우는 신과 어떤 인간의 어떤 중개하는 영역 그곳이 바로 이제는 그 시화된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언어라고 어, 언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가 경험, 체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뭐 깨어남, 각성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 그 영역이 바로 어떤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훼덜린을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훼덜린이 이제 정신병을 앓기도 했잖아요. 근데 보통 정신병을 앓으면 이제는 논리가 흐려지고 이제는 글을 못 쓰고 오히려 모든 그 창작 활동이 멈추는데 휠덜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럴 때 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냈다고 해요. 마치 신의 어떤 그 시, 그걸 그냥 시라고 해야겠지. 시가 그 사람을 통과한 것처럼 본질적인 언어, 본질적인 가장 아름다운 시가 그 사람을 통과한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휠덜린 연구자들이나 뭐 블랑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경지에서의 어떤 삶과 시의 간극이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이 휠덜린이라서 이 휠덜린을 이제 시인 중에 시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블랑쇼나 베냐민 두 사람이 휠덜린을 통해 본질적인 언어의 영역을 이제 탐구한 거는 어떤 우리가 언어를 이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서로 상대방과의 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논리적인 글을 쓴다든가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시적 언어의 측면, 도구적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의 측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적 언어의 경험의 측면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그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아주 일찌감치부터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비주의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적 언어가 아닌 어떤 그 오히려 언어를 부정해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도구적 언어를 부정해야 생각할 수 있는 마치 뭐 불교나 뭐 어떤 것에서 얘기하는 침묵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언어를 이제 시적 언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비냐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높은 경험 개념은 이렇게 아주 그 초월적인 경험 그리고 일회적인 거, 불연속적인 거, 그리고 극단적인 경험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의 생각, 사유, 사상, 뭐 글쓰기에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글쓰기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변적 논리가 아닌 이제 본질적 언어의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한 이 블랑쇼와 베냐민의 사유는 그 어떤 시인으로서의 측면, 시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신과 인간 그리고 세계가 맺는 어떤 결속의 관계를 포착하는 그 시인의 임무, 포착하는 걸 시인의 임무라고 봤는데 뭐 이 둘은 비평가이지만 글쓰기가 그런 임무를 행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의 어떤 비평가들하고 많이 다르게 언급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언급되기도 어렵게 언급되기도 하고 또 둘 다 아마 우리가 평가할 때 옛날 그 성인처럼 사제 뭐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네.
저희 강의는 이제는 뭐 이렇게 블랑쇼의 책이나 베냐민의 책이 읽어보면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경우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 그것에 막 빠져들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그 망화의 경지에까지 이를 때 빠져드는 그런 게 나이가 들어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시적 체험인데 어, 그거를 더 이렇게 그 깊게 더 본질적으로 어, 더 성찰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저도 블랑쇼나 베냐민의 관심 있는 여러 독자들 중에 세계 여러 독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번 제가 이렇게 PPT로 해서 강의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뭐 깊게 생각하고 더 잘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 블랑쇼나 베냐민의 책에 이렇게 블랑쇼 같은 경우 문학의 공간 같은 경우가 아마 그래도 잘 접근할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같은 경우는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언어의 개념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 유년 시절, 베를린의 유년 시절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아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구나.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한가? 베냐민의 글쓰기는 이런 리듬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철학자나 비평가나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논리적인 책을 생각하잖아요. 이론적인 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를린의 유년 시절을 보면 정말 그 프루스트가 떠오를 정도로 아주 작가로서의 재능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일방 통행로도 아주 좋고요. 뭐 그런 어떤 창작품을 보는 게 훨씬 더 그 베냐민을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네, 부족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